이번 시간은 18페이지 14번 집안의 액상화 현상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안 액상화 현상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액상화 유동화. 자, 액상화 유동화는 집안이 지진 시 보통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라고 합니다. 액상화 유동화는 왜 발생하는가 하면 보통 사질 집안에서 많이 생깁니다. 모래, 사질토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보통 밀도가 느슨한 상태에서 생깁니다. 느슨한 밀도는 느슨한 상태에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입도가 보통 입도라는 것은 흙의 분포도죠. 크고 작음의 대소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나 이것이 입도인데, 입도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작은 입자의 모래만 있는 거예요. 작은 입자의 모래만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집안에 이 지하수가 물이 있습니다. 지하수 이 물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이때 지진이나 진동이 발생이 되면, 지진이나 진동이 가해지면, 진동이 발생이 됐을 때 흙의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집안에 흙의 전단 저항력이 상실되면서 이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입니다. 집안이 액체처럼 이 거동하는 현상이 바로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안이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방지 대책으로서는 방지 대책은 지방 계량 공법을 써주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계량 공법을 써야 돼요. 지방 계량 공법.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지방 계량 공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래 집안이기 때문에 생겨요. 그러면 모래 집안을 다른 집안으로 치안을 바꾸어 주면 되죠. 치안공법을 써준다든지, 치안공법. 느슨한 상태에서 생깁니다. 느슨한 상태에서 발생하니까 집안을 다져주면 되겠죠. 안밀공법이나 이런 걸 써주면 되죠. 그래서 집안 흙다지기를 해주면 되죠. 이런 진동 다진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과 같은 진동 다진 공법을 써주면 되겠죠. 아니 제하 공법 이런 걸 이용해 준다든지. 그리고 입도가 작은 모래만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입 공법을 써주면 됩니다. 주입 공법. 그래서 보통 그라우트 공법이라고도 칭하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보톡스 맞는 것 같이 안에다 주입을 해주시면 된다. 고결공법을 써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다. 지하수를 제가 하면 안밀공법을 쓰는데 탈수공법 쓰면 되겠죠. 안밀공법 중에 탈수공법. 집안에 물을 빼주는 공법을 쓰면 되죠. 웰포인트 공법이나 이런 것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래서 이제 탈수 공법을 써서 지하수위 저하법을 쓰면 되죠. 탈수 써서 지하수위를 갖다가 저하하는 것을 해주면 돼. 지하수위를 저하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흙의 전단 저항력이 상실해서 생기니까요. 흙의 전단 저항력이 상실되면서 발생하니까 지하 연속벽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아파트 벽거든 지하
연속벽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에다 전단벽 설치해 준다 이 뜻입니다. 전단벽. 이렇게 해서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번은 자결지음을 사질토로 치환하면 원인 제공이죠. 그래서 사질토로 치환해서는 아니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기초의 부동치마의 원인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부동치마. 뭐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 종합문제 지문 정도 혹시나 이래 보시면 되겠죠. 부동치마 원인은 1회 때하고 15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변경됐을 때 부동치마 원인 됩니다. 특히 뭐 싱크홀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질 지정했을 때 부동치마 원인 되고, 집안의 지지력이 클 때, 집안의 지지력이 큰 것은 부동치마의 원인이 안 돼요. 안반 위에 건물이 들어서면 치마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지력 큰 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연약 집안일 때 지지력이 적은 경우는 부동치마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하 구멍이 있을 때나 일부 정체 이런 것은 원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보시면 연약 집안에 대한 건물의 설계법으로 옳지 않는가. 자, 그럼 연약 집안의 건물을 짓게 되면 부동치마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는 거. 그래서 1번에 건물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의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해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최대한 이 건물의 길이는 이것은 짧게 해야 돼요. 이것은 될 수 있는 짧게 해 주시고, 그런데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섰을 때 이 건물과 건물의 이 간격, 이것은 멀리 해야 되죠. 최대한 멀리 해야 됩니다. 건물이 있을 때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건물과 건물의 거리는 이제 멀게 해야 되죠. 인접 건물과 거리는 이거는 멀리 하고, 이거는 멀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짧게 하고, 이거는 될 수 있는 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치마가 생길 것이다. 최대한 건물을 경량화 시켜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접 건물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의 강성을 높여야죠. 일체식 구조로 해서 꽉 잡아줄 수 있어야지 최대한 치마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 집안에는 마찰 말뚝을 사용하면 되죠. 특히 마찰 말뚝은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게 마찰 말뚝이죠. 그래서 이거는 연약 집안에 사용하는 거죠. 연약 집안. 뭐는 점토라든지 뭐 사질토라든지 뭐 아니면 시리트와 같은 이런 청에 우리가 이 마찰 말뚝을 박아서 하중을 우리가 전달해주는 마찰 말뚝 개념입니다. 근데 보통 마찰 말뚝은 보통 지름이 클수록 보통 안전하고 지지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 지방계량공법 중 응결공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자, 응결공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거죠. 집안을 갖다가 굳히는 공법이죠. 뭐 고결공법 또는 뭐 주의공법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응결제는 정해진 양을 소정의 흙과 혼합을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에 계량 집안의 소정 깊이 및 단면적을 가져줘야 돼요. 너무 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결공법을 쓰는데,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파내려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접 집안에 치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여기가 치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기 이전에 이 부분에 응결공법을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응결공법을 쓸 때는 최대한 일정적인 단면적은 돼야 된다는 거다. 여기가 일정 단면적이 돼야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약하면 우리가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단면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시멘트 처리 공법이나 석회 처리 공법에서는 응결제와 지반이 혼합한 후 소정의 밀도 얻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좋고요. 보통 시멘트계를 많이 쓰고 있죠. 시멘트계 주입 공법, 응결 공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약액 쪽은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멘트와 석회의 재료는 수분이 스며들도록 보관하면 안 되죠. 보통 시멘트와 석회는 이 석기하고 반응해서 응결 경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 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보관은 석기를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가 보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응결제는 물에 녹은 강알칼리성이 되죠. 시멘트나 석회는 강알칼리성이 되죠.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 강알칼리성이 보통 됩니다. 그리고 열을 내죠. 거기에 동반되는 수화작용에는 열이 동반됩니다. 열을 내기 때문에 인체나 작업장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집안의 탈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탈수. 자, 보통 집안의 안밀공법 중에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이 탈수공법이죠. 그래서 탈수공법은 뭐 지하수위 저하법이라고 보시도 되겠죠. 지하수위 저하법이라고 보시도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의 웰포인트 공법. 자, 웰포인트 공법은 사질 집안이죠. 보통 모래 집안, 사질 집안의 지하수위 저하법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웰포인트하고 웰포인트 공법과 자, 디벨 공법이죠. 디벨 공법이 있는데 자, 디벨 공법은 이것은 깊은 우물물 공법을 뜻하죠. 깊은 우물물 공법. 사질 집안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토 집안에는 우리가 샌드 드레인이나 페이퍼 드레인이나 우리가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웰포인트 공법은 투성이 나쁜 점토 집안에는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웰포인트는 사질 집안에 쓰는 공법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 점토 집안의 진흙에 쓰는 거죠. 연약 점토 집안에 적당합니다. 샌드 드레인은 모래 기둥, 모래 말뚝을 형성시켜서 우리가 지하수위를 물을 빼내는 공법에 해당이 되었죠. 그러면 샌드 드레인 개념은 자, 이 점토 집안은 투수성이 나쁩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직경으로 가지고 여기에다가 말뚝을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모래 기둥 또는 모래 말뚝이라 하죠. 모래 말뚝을 형성시킵니다. 근데 이때 모래 기둥, 모래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 자,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이죠. 컴포저 공법. 그래서 여기다가 철관을 때려 박아서 모래를 다져면서 이 파일을 케이싱을 뽑아내서 말뚝을 연속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주변에 물이 스며들어 오겠죠. 서서히 스며들어오면 물을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이것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었죠. 샌드 드레인 공법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샌드 드레인 공법, 점토 집안에 이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개량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5번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자, 페이퍼 드레인 공법. 페이퍼는 또는 페이퍼 드레인이라고도 하고 플라스틱 드레인이라고도 합니다.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 그래서 이 페이퍼 드레인 또는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이라 칭하죠.
그래서 이 카드보드란 판지를 이용해서 카드보드란 이 종이를 이용해서 물을 빼내는 거. 그러면 얘는 모래기둥 대신에 자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물을 빼낸다 해서 페이퍼 드레인 또는 플라스틱 드레인이라고 칭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도 점토 집안에 쓰는 거죠. 이것도 점토 집안에 쓰는 공법이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다음은 건물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순서로 나열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물의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기초 상호간을 연결해 주는 방법이 시행되고 바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복합 기초 설계해 주고 그런 거 자, 건물의 중량 줄인다 복합 기초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억이 먼저 가줌 됐고 그다음에 리얼 그리고 니은 디귿 건물의 중량을 줄이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뼈대를 안 하고 건물의 중량을 줄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문제 보시면 건물의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일반 지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집안에다가 이렇게 천공 구멍을 뚫어요. 말뚝은 그래서 이 천공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가 철근 배건한 것을 갖다가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현장 여기에서 만든다 해서 현장 콘크리트 말뚝 또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집안의 연질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을 박아서 말뚝 표면과 주위흙의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마찰 말뚝이라고 하죠. 마찰 말뚝. 근데 이 마찰 말뚝은 항상 연약 집안에 사용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점토나 사질토와 같은 연약 집안에 사용하고 어떤 마찰 말뚝은 직경이 클수록 안전하고 지지력이 커집니다. 안전하고 지지력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력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질 집안의 경우 수직 하중을 가하면 접지압은 주변이 세되고 중앙부가 최소가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중대를 외워두시면 된다 했죠. 사질 집안의 경우는 보통 지중응력 분포, 지중응력이나 또는 접지압, 압력 같은 거 이것이 사질 집안은 중앙부가 최대가 된다 했죠. 중앙부가 최대고 주변부가 최소로 나타내게 됩니다. 주변부가 최소입니다. 그래서 사질 집안에 그래서 건물을 지면 중앙부가 최대가 되니까 많이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사질 집안은 이 부분에 주변부 양단 부분의 치마량이 커진다 했습니다. 치마는 여기가 커지게 됩니다. 치마량.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동일 건물에서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종 형식의 기초도 안 되지만 말뚝의 혼용은 금하라겠죠. 말뚝 혼용도 금하고 그 다음에 이질 지정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 방법은 타격 공법이나
진동공법, 뭐 악유공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기초공사에서 말뚝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말뚝박기 보통 시험 말뚝박기를 하는데 보통 간접 지내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말뚝박기 시험이 간접 지내력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평판에다 제합판에다 직접 하중을 가해서 진액을 측정하는 것은 직접 진액 시험이고 이것은 간접 진액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말뚝박기는 수직으로 중단하지 말고 최종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수직으로 박으면서 수직으로 박아야 됩니다. 경사지게 박으면 안 돼요. 경사지게 보면 되고 연속으로 박아 주셔야 돼.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휴식은 되지 않는다. 휴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말뚝의 지지력 증가해서 주위 말뚝을 먼저 박고 중앙보로 박습니다. 그럼 밀실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주변부 주위를 먼저 박아야 주위를 먼저 하고 중앙보로 말뚝 박기를 해서 지지력 증가를 시켜야 돼요. 이 말뚝 박기를 합니다. 이론상은.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밖에서 말뚝을 박아오면 중앙에 밀실해지고 말뚝이 잘 안 박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센터 중앙부터 박아 나가자면 이론상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시험용 말뚝은 실제 사용 말뚝과 동일 조건이어야 돼. 그래서 항상 실제하고 동일 조건이어야 돼. 동일 조건 말뚝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말뚝은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라고 뭐 축소 모델 써서는 안 되고 실제 말뚝을 그대로 사용해 주고 그리고 건축에서는 3세판이 많습니다. 3번 이상 우리가 박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최종 간입량은 5회 내지 10회 대한 평균 치마량 가지고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5회나 10회 했을 때 평균 치마량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치마량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진해력을 갖다가 구하게 됩니다. 평균 치마량 가지고 진해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5회 총 간입량 6mm 할 땐 거부 현상으로 온다. 밑에 안반 내지 안반이나 아니면 말뚝의 끝부분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5회 타격했는데 6mm 할 경우는.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박고 나무 말뚝의 경우 부패 방향 상수면 이하가 되지 않게 한다 개설했죠. 그래서 나무 말뚝은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 말뚝은 부패 방지 조치를 해줘야 돼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상수면 이하에 무조건 박아줘야 돼. 상수면 이하에 바꿔요. 이하에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생나무를 써야 됩니다. 생나무로 박아줘야 되고 껍질은 벗겨서 우리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말뚝은.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설 쪽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저 부분은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22페이지 거기 보시면 6번에 나옵니다.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 산정은 말뚝만이 힘을 받는 것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기초판 저면의 지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번에 하중의 편심을 고려해서 3개 이상 말뚝을 박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2번에 보시면 말뚝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최소 중심 간격은 보통 기성 콘크리트입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최소 간격은 근데 말뚝 간격은 사실 이것이 말뚝을 때려 박았을 때 말뚝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것이 말뚝 중심 간의 간격이 돼요. 말뚝 간격은 바로 이 중심 간 간격이 됩니다. 최소 간격은 요것으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걸로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때 이 최소 간격은 그래서 말뚝 끝말이 직경, 그래서 말뚝 머리의 지름 직경으로 보통 2.5배입니다. 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최소 75cm 이상입니다. 75cm 이상 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리고 2번에 나무말뚝의 재료는 소나무나 낙엽송, 밤나무 같이 송진이나 나무진이 많은 것들이 잘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나무로 해서 껍질은 벗겨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 산정은 말뚝만이 힘을 받는 것을 하고 기초반 저면의 지지력은 받지 않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초판이 있다는 겁니다. 말뚝을 때려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뚝을 박았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초판의 지반에 대한 지지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 이 말뚝 지지력이 있을 것이고 말뚝 지지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판 저면에 이 지반 지지력도 있다는 겁니다. 지반의 지지력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가산하지 않겠다. 요것만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뚝을 튼튼하게 설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말뚝 지지력만 가지고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을 본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중의 편심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말뚝을 이렇게 박으면 하중 편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초판 하나에 말뚝을 이렇게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편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두발 자전거는 중심을 잘못 잡으면 한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두발 자전거 세울 때 받침대를 꼭 받치는 이유가 편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세발 자전거가 다리가 3개죠. 그럼 애들은 그래서 세발 자전거를 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개 이상 박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상은 3개 이상이고 실무상은 최소가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등은 말뚝 종류를 혼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뚝은 절대 혼용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종 형식, 한쪽은 말뚝 기초, 다른 쪽은 다른 기초, 이런 병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3번에 보시면 기초 말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말뚝 내력 결정에는 무엇보다 지하시험이 하중을 직접 가해보는 지하시험이 제일 좋겠죠. 지하시험을 써주는 형태가 좋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철근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에서 제작 양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마찰 말뚝은 한 곳에 너무 많이 박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말뚝이라고 해서 너무 가깝게 바꾸면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기초판이 있을 때 기초판이 있을 경우 결국 이 말뚝과 이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에 의해서 지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찰력이 여기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마찰력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가깝게 되면 이것이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뚝하고 말뚝은 일정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이 말뚝과 말뚝의 간격은 유지를 해야지. 그래서 말뚝은 아까 했던 최소 간격 이상으로 박아야 돼요. 너무 가깝게 박으면 효과가 미비합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말뚝은 축방향 힘이 걸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틀렸죠. 축방향 이외의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돼. 축방향으로만 힘을 전달해야 돼요. 사실 이거죠. 말뚝은 축방향만, 축방향력, 이 수직이 축방향이죠. 축방향력만 우리가 받도록 설계를 해야 돼. 축방향만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뚝에서 축방향은 무슨 힘이 되는가 하면 압축력이죠. 압축력 개념이 됩니다. 위에 축방향력이 말뚝에서 위에서 상부에서 이제 내려올 때 압축력만 받도록 설계해 주는 것이 지압력, 압축력 또는 지압력 개념이 될 겁니다. 이것만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4번 개념은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지하수의 변화 큰 집안에 원칙적으로 나온 말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경우는 이게 노출됐다가 건기 우기에 따라서 말뚝이 상수면 보다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썩어요. 부패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변동이 심한 집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4번에 보시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 말뚝은 설계 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이음이 없는 것을 기본 원초로 잡습니다. 원래 잊지 않고 박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득이하면 할 수밖에 없지만 원칙은 이음을 안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뚝 제작 후에 14일 이내 운반은 금한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강도가 나올 때까지 운반은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특수 양생을 해서 빨리 강도가 나온 말뚝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양생을 실시해서 운반 및 취급에 말뚝 제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뚝의 적재나 하역은 반드시 2점에서 지지하면서 설치하라. 그러면 최소한 이런 말뚝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렇게 있게 되면 최소한 이 2지점에서 지지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최소한 2지점에서는 지지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뚝 가능한 1단으로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할 때는 2단을 할 수 있고 기본은 1단이 기본 원칙이 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면상 말뚝 상단은 평면적으로 200mm 편차가 아니고 10cm 편차입니다. 100mm 편차입니다. 그럼 말뚝을 땅에다 때려 박았잖아요. 이렇게 땅에 때려 박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박힌 말뚝도 있고요. 적게 박힌 말뚝도 있고 종류는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정한 위치에서 이 말뚝을 다 깨요. 위를 다 깨냅니다. 그랬을 때 이 편차가 어느 정도 안에 들어와라. 그럼 깨다 보니까 여기에 다 못 맞추고 약간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차가 생기는 이 평면적으로 인면상 평면적으로 100mm 편차 이내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다. 이렇게 깼을 때 평면적으로 우리가 인면상으로 말뚝 상단, 그러면 인면 봤을 때 깼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최소한 100mm 이내만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편차는 봐두시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시면 기초 형식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구조 성능이나 시공성, 경쟁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구조를 선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거죠.
조적조는 조적조에 알맞은 기초가 적합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조적조의 온통 기초가 적합한 건 아니죠. 그래서 조적조는 줄기초가 적합하고, 근데 이제 대형 건축물이 있는 데는 온통 기초가 적합하겠죠. 그래서 틀려지게 된다. 그리고 2번에 기초는 상부 구조의 규모나 형상, 구조, 강성 등을 함께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형 건물로서 강성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자, 일반적인 온통 기초보다는 우리가 말뚝 기초가 유리하다 했죠. 그리고 3번에 기초 형식 선정 시 장내 인접대지에 건설되는 구조물과 그 시공의 영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 이종 형식 기초를 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죠. 이종 형식 기초는 하면 안 됩니다. 이종 형식 기초는 우리가 하면 부동침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기초 형식의 선정 시 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서 기초 형식을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다음 잡석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 잡석은 막 생긴 돌을 갖다가 자, 막 생긴 돌 20cm 정도 전후에 이 막 생긴 돌을 세워서 다져준 거죠. 막 생긴 돌을 가지고 보통 세워서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다졌을 때 돌과 돌을 다지다 보니까 공극이 생기죠. 그 공극을 자갈로 채워주는 거죠. 사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이 모양이 이거는 잡석이고 얘는 사춤 자갈, 사춤한 거죠. 사춤 자갈이라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석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잡석 다짐은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치는 밑창 콘크리트가 절약이 되고 땅을 팠기 때문에 터파기를 했기 때문에 이완된 지반을 다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가 이제 공극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있을 때 배수로 역할까지 함께 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배수에 불리하다 해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잡석은 강도가 일정 정도 있는 돌을 써야 돼. 막 생긴 돌 막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하강암이나 이런 안산암 같은 돌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자, 27번 문제 옹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 중력식 옹벽은 자중으로 타압을 견디게 설치된 옹벽이 중력식 옹벽이죠. 그래서 27번에 1번 중력식 옹벽은 주의하실 것이 얘는 저판을 설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중력식 옹벽의 경우는 저판이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중력식 옹벽은 옹벽만 있고 얘는 저판이 설계가 안 되는 것이 중력식 옹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캔틸레버식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면 T형과 L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판 설계가 앞구판, 뒷구판이 다 있을 경우는 T형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만들면 T형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옹벽은 L형이 되겠죠. L형. 그래서 옹벽하고 이 저판을 어떻게 설계하냐 해서 T형은 정확히 따지면 역T형이 되겠죠. 역T형 형태. 그래서 이렇게 저판을 설계한 것이 캔틸레버식 옹벽이 됩니다. 그리고 부축벽식 옹벽, 캔틸레버 옹벽에다가 일정한 부축벽을 설계를 해준 것이 부축벽식 옹벽이 됩니다. 옹벽이 이렇게 쓸 때 일정한 간격으로 부축벽을 설계를 해줬습니다.
부축벽이 하는 역할은 자, 전단에 대한 보강이 되겠죠.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축벽을 설계를 해주게 되는 거죠. 부축벽. 그래서 정리를 하시오. 이것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부축벽 설계를 해준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축벽은 이 전단 보강이죠. 전단역에 대한 보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옹벽에 설치하는 전단키. 전단키는 자, 이것이 전단키죠. 여 밑에 요것이 이제 전단키가 됩니다. 얘가 전단키죠. 활동에 대한 방지벽이죠. 그래서 지판과 접판 사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 방지벽이 전단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것은 이 부축벽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옹벽은 전도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옹벽은 전도에 대한 안정성은 2배고요. 안정성적인 측면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안정성은 2배예요. 안정성은 2배로 설계해야 되고요. 2배 이상으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안정성은 1.5배 이상으로 설계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치마에 대한 안정성은 1배입니다. 치마에 대한 안정성은 1배로 우리가 이상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장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배로 설계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 기초구조의 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다 수업을 했습니다.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조적조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